네. 자, 공일 집합의 뜻과 표현, 공일 집합의 연산, 우리 11페이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줄고 11페이지. 네. 자, 두 집합의 관계라고 나왔는데요. 엄청나게 중요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은요, 모든 문제 속에 부분 거의 50% 정도가 끼어 있어요. 즉, 시험 출제율, 개념, 집합 파트에서 50%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파트인데 애들이 생각 외로 엄청나게 이 개념을 못 봐요. 솔직히 말하면 개념이 너무 많고 좀 변형 유형도 너무 많다 보니까 처음 배운 학생들은 개념을 배워도 이 개념을 전혀 문제 속에서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두 번째가 되면 좀 보이네? 이게 뭐지? 와, 보인다. 세 번째가 되면 이제 와, 되게 잘 보인다라고 여유롭게 푸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어려운 개념이라는 얘기야. 선생님이 20년 동안 가르치면서 이 개념 한 번 딱 가르쳤는데 한 번에 캐치하는 학생을 딱 한 명 봤어요. 연대 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자, 지금 그림적으로 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 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요런 상황을 말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되게 좋은데 수학을 출제하시는 분들은 속이 베베 꼬였어요. 어떻게 하면 문제를 꼴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 그래서 이 상황을요,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부분집합 기호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을 제외한 아주 많은 다양한 표현들을 이용해서 얘를 나타내요. 자, 요 중간에 보면 양방향 화살표가 보일 거예요. 얘는 동치관계라는 기호로서 보통 이게 기본 개념이지만 기본 개념은 유치해서 시험에 안 나! 이렇게 다양한 변형된 유형이 나와 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우리는요, 요거는 여기까지 필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맞습니까? 이렇게 A 교집합 B, A 합집합 B를 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둘 중에 하나가 그대로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그대로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 끝에 갈게요. 예. 둘 중에 하나가 그대로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일단 포함관계 있다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포함관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교집합이 나오면 작은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다? A가 큰 B에 포함된다라는 이런 내용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합집합이 나왔을 때 B가 나온다는 건 B 자리가 큰 자리다라고 이렇게 역으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예, 출제자는 이렇게 문제를 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요 두 집합의 관계의 핵심 개념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 표현 보겠습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면 남는 것이 없다죠? 왜? A에서 B 부분을 차집합으로 빼버리면 남는 것이 없는 공집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집합을 붙이면 방향이 바뀐다. 왜? 여기서 A의 여집합, A가 아닌 부분과 B가 아닌 부분을 보게 되면 A가 아닌 부분이 B가 아닌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요 네 번째 줄까지는 아주 자주 나오는 기본 유형이기 때문에 얘는 문장으로 암기하시면 좋아요 라고 이 문장을 알려드렸어요. 자, 이 문장이요, 우리요 한 번만 읽어보면서 정리할까? 시작! 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있을 때 교집합이 나오면 작은 것을 쓰고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을 쓴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면 남는 것이 없고 여집합을 붙이면 방향이 바뀐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A 교집합 B는 A 이런 걸 외우라는 게 아니야. 왜 얘를 외우면 안 된다? 예, 문제가 변형되기 때문에 알파벳은 암기하시면 안 돼요. 알파벳을 암기하는 거는 수학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문제는 이렇게 바뀔 거거든. A 차집합 B, 합집합 C는 A 차집합 B야. 뭐 이런 식이 나왔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뭐지?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오면 일단 포함관계 있댔어.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을 쓰고 이 녀석은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구나.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을 썼으니까 얘가 C를 포함한다는 이 내용을 수학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야 라고 보는 눈. 이게 바로요 두 집합의 포함 관계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인데, 안타깝지만 맨 처음엔 되게 안 보인다 그랬어. 여러분이 이걸 잘 보려면 얘를 달달달 외울 정도 실력이 되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알파벳 절대로 암기하지 마시고 문장으로 암기합니다. 두 번만 더 읽으면 암기하자. 시작! 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있을 때 교집합이 나오면 작은 것을 쓰고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을 쓴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면 남는 것이 없고 여집합을 붙이면 방향이 바뀐다. 한 번 더. 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있을 때 교집합이 나오면 작은 것을 쓰고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을 쓴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면 남는 것이 없고 여집합을 붙이면 방향이 바뀐다.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그리고 여기는 좀 심화 내용들이에요. 자, 심화 중에서도요 가장 심화는 누구냐면요 얘예요. 솔직히 여러분 A의 여집합,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이야. 이런 거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그럼 뭐지? 멍해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이렇게 벙 뜬 식이 나와도 우리는 이 식을 보면서 아 얘는 말하고 있구나 나에게.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볼 정도로 식을, 얘는 알파벳을 암기해도 돼. 뒤쪽에 있는 건. 왜? 너무 어려운 식이다 보니까 변형 유형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알겠습니까? 위쪽에 있는 건 변형이 많이 나오지만 아래쪽에 있는 건 상급 개념이라 변형이 거의 안 돼요. 이 식 외우는 것도 어우 수고했다 이런 주의예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이 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요 세 번째 식을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라고 요렇게 바꿔놓을 수 있죠. 맞나요? 그런데 이 녀석을요. 좌변과 우변을 통째로 여집합을 취해버리는 겁니다. 자, 통째로 여집합 취해버리면 드모르강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시켜서 A의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 적용시키면 합집합 되겠죠?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 나오겠죠? 공집합을 부정하면 뭐가 돼? 전체 집합이에요. 요런 구조로 나온 게 바로 요 다섯 번째 나와 있는 A의 여집합,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이다 라는 구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별도로 외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A의 여집합, 합집합, B는 전체 집합,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시작! A의 여집합, 합집합, B는 전체 집합,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한 번 더. A의 여집합, 합집합, B는 전체 집합,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한 번 더. A의 여집합, 합집합, B는 전체 집합,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요 밑에 있는 것도 뭐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얘는 조금씩 변형하면은 우리가 아는 꼴로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A 교집합 B는 A 요런 식이 돼버리겠죠.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오면 일단 포함관계에 있다. 교집합이 나오면 작은 것을 쓰고 아 A가 작은 거니까 A가 B에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얘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요 세 번째 것도요. 얘만 좀 잘 암기하면 세 번째 것도 별로 무리는 없어요. 교집합의 여집합은 뭐로 바뀌어? 차집합으로 바뀌죠. 이거 많이 보던 거 아니야?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면 남는 것이 없고 아 A가 B에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요 마지막에 있는 원소의 개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비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요 상황에서 바로 여기에 있는 것들이 비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인데 얘는 전체 B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뺀 것과 같다라는 말이 나오면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데요, 선생님? 자, A하고 B하고요. 일반 관계인 경우에 얘가 성립하나 한번 볼까요? B에서 A를 빼버립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A만큼의 원소의 개수를 뺀 것과 같아요, 안 같아요? 보통 안 같아요. 같을 수가 없는데 같다라고 나온 건 어떤 경우지? 포함관계 때문이다예요. 그래서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은 엄청 다양한데 출제자들은 보통 이 다양한 표현 중에 하나를 문제에 턱 주면 너희들은 얘를 보면서 A가 B보다 작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재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라는 개념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출석을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아까 너무 안 와서 늦지 마. 박만수, 네. 김성현, 네. 자 진환이 왔고 김태희, 네. 김하연. 네. 자 그리고 선생님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요. 요 집합의 뜻과 표현을 받아간 사람도 있고 안 받아간 사람도 있어. 나 안 받아갔다는 사람만 일단은요. 받아간 사람도 있지. 막 선생님 불러서 얘들아 가지마 줄게 막 이랬던. 안 받았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시면. 이렇게. 아, 받았어. 받았지. 선이도 받았지. 아마 받았을 거예요. 선생님 기억도 그래요. 자, 그럼 한번 볼까? 수학과에서 혜린이 받았고 선생님 김지수 김과 수환이 김지수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옷이 많지? 선생님 그 애기가 수환이지 지수야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선생님 집합의 현상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았나요? 안 받았죠? 네. 네. 자, 이로써 포함관계 마치고요. 이번에는 서로소 관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소 배웠는데, 예. 숫자에도 서로소라는 개념이 있고요. 집합에도 서로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숫자에서 나오는 서로소라는 개념은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두 자연수. 뭐 세 자연수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점이었어. 혹은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 선생님이 이런 걸 서로소의 개념으로 설명했는데요. 집합에도 서로소가 있어요. 집합의 서로소는 어떤 특징이 있냐? 관계로 그리면 공통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A, B가 원소가 하나도 겹치지 않고 따로따로 있는 이런 걸 우리는 서로소 관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서로소 관계는 수학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A 교집합 B 부분, A도 B도 영역이 아무것도 없어. 공집합이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도 너무 쉽잖아. 그러다 보니 수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이는 이 다양한 표현 중에 하나를 주면 우리는 역으로 수학 출제자가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구나. 서로소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역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럼 얘 맞지? A랑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어. 맞죠? 예. 그리고 요거 볼게요. A에서 B를 뺄게. A에서 B를 뺐는데도 뭐가 남아있어? 그냥 A가 그대로 남아있죠? A가 그대로 남아있거나 B에서 A를 뺀 것이 B가 그대로 남아있거나 앞으로 여러분은요. 뭐에서 뭐를 뺐는데 공집합이 나오면 포함관계다? 근데 A에서 B를 뺐는데 앞에 있는 A가 그대로 떨어지면 얘는 무슨 관계다? 서로소 관계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표현이나 아래에 있는 표현이나 사실 같은 표현이야 다른 표현이야? 같은 표현이죠. 왜?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네 줄까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조금씩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건 바로 요 녀석이에요. A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B가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보통 힘들어하는데 여집합이 나오면 항상 전체 집합과 더불어 생각하는 거죠. 자, A라는 이 집합은 예, 이건 빗금 칠하지만 눈으로만 봐. 빗금 칠하면 안 돼. 여기서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오! B가 아닌 부분은 이따시만큼이니까 맞아. 파란색에 노란색 A를 포함하고 있네. 이런 관계에 속하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나와도 얘는 뭐야? A와 B는 서로소 관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주 유사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거 비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A의 여집합이 B에 포함된다.
B의 여집합이 A에 포함된다. 얼핏 보면 되게 비슷한데 사실 얘는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 여집합이요 이렇게 와 너 삔도 꼽았냐? 이러면 서로서야 와 너 삔도 꼽았냐? 이렇게 작은 애가 와 너 삔도 꼽았구나 이러면 얘는 서로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삔 꽂은 애가 와 너 크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이런 얘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하고요 B하고 합집합을 구하면 전체 집합이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A와 B의 뭐 위아래 똑같습니다. A와 B의 합집합을 구하면 전체 집합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서로서 개념하고 다른 개념인데 여집합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얼핏하면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로 잘 구분해서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상등관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등관계라는 것은 그림으로 그리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똑같아 라는 얘기예요. 똑같아. 자, 그래서 상등관계의 정의는 뭐야? 자, 상등이라는 것은 A가 부분집합인 동시에 B의 부분집합인 동시에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 뭐야? 포함관계지. 우리가 배웠던 포함관계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면 남는 것이 없고 같은 얘기지.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포함관계니까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면 남는 것이 없고 해요. 그리고 이 개념은 다시 이 개념으로 바꿀 수 있어요. 왜? 뭐 합집합 뭐가 공집합이 나온다는 건 앞에 있는 게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공집합. 뒤에 있는 것도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공집합일 때만 공집합, 합집합, 공집합만 공집합이 나올 수 있지. 예. 그래서 얘는 얘네, 얘는 얘네. 모두 다 같은 표현이구나. 그래서 상등을 나타내는 표현에는요. 이렇게 세 가지 수학적인 표현이 존재한다 라고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원체식이 너무 복잡한 구조가 많아서 얘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수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일반관계는 시험에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왜? 표현 방법이 없어. 알겠죠? 너무 평범해서 안 난다. 그래서 우리 포함관계, 서로소관계, 상등관계 요거 세 개만 잘 구분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페이지 펴보세요. 자, 10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되게 좋은 문제를 하나 선생님이 적어놓도록 할게요. 자, 10페이지 밑에 여백 많지? 맞아? 그 여백에 문제 하나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유의 세 부분집합 A, B, C 사이에 한번 풀어보십시오. 시간은 40초 드리겠습니다. 푸세요. 지수양식입니다.
보면 어때?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A 합집합이는 무슨 뜻이죠? 자, 설명드릴게요. 자,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을 볼 때요. 사실 집합은 수의 연산보다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집합의 연산을 배우잖아? 집합의 연산은 연산 법칙도 더 많고 어려워. 만약에 이게 숫자 문제였다면 이런 식으로 2 곱하기 2 더하기 상모 더하기 뭐 몇백이면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너희들은 그냥 막 연산을 풀어서 계산을 했을 거야. 그런데 생각외로 학생들은요. 집합의 연산을 잘 못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이 지금 풀어주는 이 하나의 문제는 이 문제 뒤에 100문제가 숨겨져 있다라는 그런 무게감을 갖고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집합의 연산 못하는 애들 뭔 짓 하겠어? 보면 눈이 돌아가는 거야. 너무 복잡해요. 안 되겠다.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집합의 연산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이 개념을 이미 다 가르쳤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식을 봤을 때 얘를 풀려면 연산 법칙을 적용해야 되겠지. 연산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대상의 종류와 대상의 개수와 연산의 종류의 개수를 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교환 법칙은 대상 몇 개? 큰일 났다. 교환 법칙은 자리를 교환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대상 몇 개? 두 개. 연산 종류 몇 종류? 한 종류. 이게 교환 법칙이었어요. 자, 결합 법칙은요. 선생님이요. A 오퍼레이션, B 오퍼레이션, C는 A 오퍼레이션, B 오퍼레이션, C. 이렇게 결합하고 이렇게 결합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결합 법칙. 이렇게 암기를 시켰어요. 얘 대상 몇 개입니까? 세 개. 연산 종류 몇 종류입니까? 한 종류일 때 쓰는 법칙이에요. 자, 분배 법칙은요. A 예를 들어서 집합으로 쓸까요? 집합. 그냥 이걸로 쓰자. A 곱하기 B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얘는요. 요 부분을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즉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다 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얘는 대상이 몇 개? 세 개. 연산 종류 몇 종류? 두 종류일 때 쓰는 법칙이고 여기에다가 집합의 연산은 두 개의 연산 법칙이 더 있습니다. 무슨 법칙? 흡수 법칙. 일명 무슨 법칙? 둘둘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대상이 몇 개? 두 개. 연산이 몇 개? 두 개. 몇 번 나온 것이 답이다? 두 번 나온 것이 답이다. 이런 개념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맞습니까? 자, 여기에 배운 얘네들을 이용해서 연산을 해주는 거야. 알겠나? 그러면 우리 볼까? 대상 몇 개? A랑 A의 여집합이랑 벤 다이어그램 그려봐. 같은 그림이야? 다른 그림이야? A랑 A의 여집합. 완전 다른 그림이지? 얘는 A이다 라는 부분의 색칠하고 얘는 A가 아니다의 색칠하니까 같은 대상, 다른 대상, 다른 대상. 대상의 개수는 몇 개? 세 개. 연산 종류 몇 종류? 교집합, 합집합 두 종류. 무슨 법칙 쓴다? 분배 법칙 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배 법칙 합니다. 그러면 요 A 교집합이 분배되는 거지. 맞나? 그래서 얘는 A 교집합을 분배시키면 A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을 분배시키면 B. 요런 식으로 요 가로 하나를 풀었어요. 합집합. 자, 이제 요쪽 다음 가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가로 안을 봤더니 우선 무슨 작업 해주고 싶어? 무슨 법칙을 쓰고 싶어? 드모르간 법칙 막 써주고 싶게 생겼지? 나쁜 여집합을 줄여주는 법칙.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 쓰면요. 얘는 뭐가 됩니까? B 합집합 C가 돼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윗식을 요렇게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될까? 되나? 하나하나 이해하는 게 엄청 중요해. 우리 이거 배웠지? A랑 A의 여집합의 공통 부분은? A랑 A의 여집합의 공통 부분은? 공집합이에요. 공집합은 합하나? 많아요. 맞나? 그래서 결국 남는 건 뭐밖에 없어? A 교집합 B만 남게 되는 거야. 윗식에서는.
자, 이 식 보도록 할게요. 얘 풀어야 되지. 대상 몇 개? 2개. 연산 종류 몇 종류? 2종류. 몇 번 나온 것이 답이다? 2번 나온 것이 답이다. 흡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얘는 뭐가 되겠어? 이쪽 풀면 뭐만 나와? B. 되겠으니까 얘가 A 합집합 B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연산을 풀어야 됩니다. 다시 대상이 몇 개가 보여? 2개. 연산 종류 2종류. 몇 번 나온 것이 답이다? 2번 나온 것이 답이다. 그러므로 얘는 뭐가 돼요? B. 자, 이제 얘를 풀어보니까 선생님이 연산 법칙에서는 대상과 연산 종류를 세는 게 제일 중요해요 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알겠나? 예. 세야지만 무슨 법칙을 쓸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 판단도 못하고 대상 연산도 못 세고 있으면 연산 자체를 아예 못해 집합은. 그럼 끝인 거야. 알겠나? 그래서 잘 공부해 주시고요. 얘가 우리한테 뭔가 얘기를 하고 있지.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 얘는 뭐야? 딱 보니까 안 보이죠?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다.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오면 일단 포함관계 있다. 맞나? 포함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B가 큰지 작은지 봐야 되지. 근데 뭐가 보여?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을 쓰고, 아, B가 커. 그러니까 B가 A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런 표현이네요. 아, A, B의 관계,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뭐 이런 관계가 되겠지? 라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집합의 연산 법칙 알아야 되고, 부집합의 관계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다. 굉장히 아름답고 완벽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잘 공부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에 이상한 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 집합인데 집합이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막 동글뱅이 막 기호가 막 나와 있어요. 이거 뭐냐면요, 선생님이 이렇게 동글뱅이 기호 같은 거 나오면 비공식적인 연산입니다. 오퍼레이션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라고 했죠. 얘는 공식적인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문제가 아니고 비공식적인 연산 문제예요. 자, 그럼 이 비공식적인 연산 문제는 어떻게 푸냐? 출제자가요, 항상 비공식적인 연산은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정의를 해놓아요.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걸 수학에서 보통 이런 용어로 얘기해요. 새로운 연산의 정의라고 부릅니다. 얘를 새로운 연산의 정의라고 불러요. 궁금하네. 너희 빅스비도 있니? 빅스비 되는 사람 있니? 지금 되니 혹시? 아이폰이요? 우리 빅스비가 된다고? 지금 뭐 데이터 잠시 써서 빅스비 되는 사람 돼? 선생님이 항상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되지? 빅스비 안 되지? 시리는 필요 없어. 돼요? 저도 실이. 시리 안 돼. 시리 필요 없어. 빅스비 와이파이가 없어서 안 되는 거죠. 한번 물어보고 싶어. 선생님이 빅스비에다가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을 등록을 해놨는데 내 폰에서는 돼. 근데 남의 폰에서도 그게 나오나? 선생님 문득 그 생각이 들어서 남의 폰? 나 안 해놨어. 선생님 폰 좀 잠깐만 빌려주시면, 제 폰 말고 선생님 폰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빅스비 안 돼요? 이런 꾸짐. 됐어요. 그렇구나.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확인을 해봐야겠다. 자, 그러면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새로운 연산의 정의, 이건 출제자가 지 맘대로 연산을 정의해 놓은 건데, 이런 새로운 연산의 정의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요, 얘를 A 오퍼레이션 B라고 읽지 말고 앞 오퍼레이션 D라고 읽는 게 훨씬 나아. 왜? 앞뒤를 구분해 줘야 되거든. 앞 오퍼레이션 D는 앞 교집합 D 합집합, 앞 합집합 D 전체 여집합으로 풀란 얘기구나.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얘가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지. 좌변과 우변이 같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 좌변의 식은 A 오퍼레이션 전체 집합이야. 그런데 새로운 연산의 정의에 의하면 앞에 있는 거 교집합, 뒤에 있는 거 합집합, 앞에 있는 거 합집합, 뒤에 있는 거 전체의 여집합으로 풀라고 출제자가 저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나는 그대로 정의를